정확히 20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데 유수풀 협동조합과 우리 불풀이 희망연대에서 시민특별 강연회를 기획해서 앞서에서는 2차에서는 핵방사능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있었고요. 1차에서는 뭐였죠?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주최한 단체 중에 이번에 한 대가 이제 유수풀 협동조합이라고 언론 협동조합으로 작년 출범한 단체고요. 불풀이 희망연대는 지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단체들과 이제 정보정당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분명히 무슨 뜻이라 한번 바꿔보자라는 의지에서 전체가 좀 연대를 해서 힘을 모으자라고 해서 만든 단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월호 이 사건 분위기로 인해서 이 행사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뭐 정치 행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의회는 강행하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정의당의 박창호 후보님도 오셨고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의원을 지금 출마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 소개를 좀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지방자치와 관련이 있죠. 그런 내기 소개는 다 승리하기로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뭐 제가 사족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님을 바로 모시고 약 90분 동안 국기국가 지방자치라는 이름은 그냥 임의로 되겠는데요. 대표님이 준비하신 이야기 끝까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찬 박수로 노회찬 대표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회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서울에서 구미 오려면은 뭐 새마을 타도 저희 한 3시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1시간 반 만에 이제 이 구미 김천구미역까지 왔습니다. 더 오는 길은 빨라졌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구미를 왔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사실 잘 안 납니다. 아마 제가 17대 국회의원 할 때 여기서 강연회 하느라고 2번인가 온 기억이 있으니까 한 7, 8년은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하여튼 뵙는 아주 반가운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무리 소개 안 해도 그래도 경북도지사 후보는 소개해야 되는데 박창호 우리 경북도지사 정의당 후보 인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이 딱 날수로 1회째입니다. 7일째인데 며칠 전에 대구의 노동조 교육감도 말고 모든 일정이 전부 다 중단이 됐습니다. 모든 행사가 전부 다 이제 취소되거나 연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에 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사건은 여러모로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몇 명이라도 그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심정은 절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날 배를 버린 선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어딘가가 생얼굴 그 자체로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해소되지 않는 그런 이제 큰 마음의 상처를 모두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달리 이렇게 표현하면 안전에 관련된 사태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살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회가 이렇게 성숙해질수록 더 안전해질 걸로 보통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100년간의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은 지난 1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평가를 한 걸 보면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산업이 발전할수록,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 GDP가 높아질수록 안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 수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일 같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100년 전 같으면은 안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주도까지 배 타고 수학여행 갔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말레이시아에서 3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가는 일이 50년 전에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사실은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활동 반경은 더 높아집니다. 더 안 가는 곳도 더 멀리 가게 되고 더 높이 떠다니게 되고 또 더 높은 곳에 살기도 하고 더 깊은 곳에 또 가기도 합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전 장비도 우수해지고 모든 이동 수단도 더 성능이 좋아지는 반면에 동시에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확률에 따라서 숨져갈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이 진보 영역에서도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각국에서 거의 자유평등 평화에 준하는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정받아왔던 게 자유평등 평화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에 준하는 그와 거의 동급의 가치로서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서 이 안전 문제가 사실은 부상을 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가 이 안전 문제를 강조해서 들고 나온 것도 그냥 무슨 선거 캠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추세와 그것이 또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뭐 몇 년 전에 큰 선거에 나갔을 때 저도 이 안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 정책 아젠다로 이렇게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행정안전부라는 이름의 정부 부처를 안전행정부로 안전이 중요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바꾼 것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학계에서 이 중요성이 지적이 되고 대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는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이름이 행정안전부였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뭐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예산이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40조입니다. 40조인데 그 중에서 안전에 관련된 안전행정부니까 안전 플러스 행정일 텐데 하는 일이 총 40조의 예산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1,7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됩니다. 정확히 보면 0.4%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0.4%고 행정이 99.5를 넘어서는 예산 비율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안전에서 어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 도망간 선장 지금 검찰에서는 저거 살인죄를 기소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저는 온 국민이 천인공노할 그런 이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른 그 선장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 선장에게 무슨 살인자라고 사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대통령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근데 그 사람 혹시 여러분 그 이준석 선장 급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70만 원. 그 시각에 배를 모은 것으로 되어 있는 3등 항해사, 그 사람은 얼마입니까? 170만 원. 그 두 사람 다 비정규직이죠. 계약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비정규직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만, 또 임금이 적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임명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해서 어느 만큼 투자를 평소에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거꾸로 그 사람의 급여에서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총체적인 불감정이죠.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정부 당국에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죠. 책임지라고 권력을 준 것이고 책임지라고 돈을 맡긴 거 아닙니까? 오전 8시 40분에 그 선장이 배를 버렸습니다. 승객을 버렸습니다. 죽을 짓을 한 거죠. 그러나 선장이 배를 버린 다음부터는 누구 책임입니까? 선장이 배를 버린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지만, 선장이 배를 버린 순간부터는 그 배는 바로 정부 책임입니다. 해경, 해군, 정부, 안전행정부, 청와대 책임입니다. 세월호 선장은 이준석이지만 대한민국 호라는 배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박근혜 아닙니까? 대한민국 호 선장이 세월호 선장에게 모든 걸 다 위로서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은 생존자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추궁하는 것은 저희 지금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25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장례를 치르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더 희생자가 시신이 더 찾아지고, 물론 생존자가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무슨 합동장례식이니 그런 걸 또 치르게 될 것이고, 결국에 정부도 이 사태를 정치적인 책임 추궁 없이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내각이 총사퇴하거나 전면 개각에 버금가는 그런 대폭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방선거처럼.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던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정부에 대한 원망이 아마 표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치적인 반사이익은 제1야당부터, 아니 제1야당이 주로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총리와 장관들 몇 명 자르고 그 기세 등등하던 새누리당이 국민들한테 선거 참패라는 어떤 야단을 맞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저는 이런 게 사실 두렵습니다. 이제 몇 명이 최종 희생자로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구조되지 않은 사람 수와 이미 사망한 사람 수를 합하면 300명이 좀 넘습니다. 이 300명의 목숨의 대가가 전면 개각, 그리고 새누리당 선거 참패, 그것도 이번 선거에 한해서 참패와 바꿀 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는 저런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앞으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가 당연히 내각 총사퇴를 해야 되고 선거에서 국민들의 혹독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정도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이루어지게 될 일이지만은 그런 과정이 앞으로 다시는 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시스템, 또 위기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후진격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대형 그것이 인재든 자연재해든 관제이든 이런 안전과 관련된 대형 사고는 더 빈번히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세계적인 통계로 입증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 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고 어떻게 철저한 관리를 지속시켜 나가고 또 위기 시에 어떤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숙제는 온전히 따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IMF가 떠올랐어요. IMF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IMF 그때 무슨 당군 이래 최초의 어떤 경제 위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금융위기. 대출 이자가 20%까지 넘어가면서 금융 시스템이 다 망가지면서 그리고 외환이 고갈되니까 대출 이자 20%까지 넘어가면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썼던 방식, 물론 IMF가 권고했기도 했지만 썼던 방식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은 강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타이타닉호가 바로 102년 전에 물에 빠질 때 그때 승객이 구출되는 과정에서 적용된 원칙은 뭐였습니까? 약자 우선이었습니다. 약자 우선. 이번에도 보면은 그 배의 강자라고 볼 수 있는 배를 운전하는 지휘권을 갖고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순서대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욕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세월호만 욕할 거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호라는 이 나라가, 이 공동체가 세월호처럼 운영되어 온 건 아니냐 이거예요. IMF가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수십 조의 공적 자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가장 힘든 사람들부터 한테 갔습니다. 그것은 대기업에게만 갔습니다. 유망한 중소기업은 안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전까지 그 무렵에 일요일마다 일요일 오후 4시, 5시쯤이면 TV에 유망한 중소기업 사장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업이 돈만 조금 있으면, 운전 자금만 조금 있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걸 보여준 다음에 한 통에 1,000원짜리입니까? 5,000원짜리입니까? 막 이 전화 걸면 5,000원씩 하는, 그래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안겨주는, 거기에 나왔던 그 중소기업 업체들 공적자금 대상이 아니었죠. 공적자금 전부 다 대기업만 받아갔습니다. 물론 일부 대기업 중에는 무너진 대기업도 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강자만 살리면 처방을 해봤죠.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낙수효과라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낙수효과. 위기 상황에서는 센 놈부터 살려야 됩니다. 강한 자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강한 자가 살아나서 나중에 약자까지 살게 만든다. 1998년 IMF 직후에 울산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5,000명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현대자동차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노동조합에서 장기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병해퇴직 등등의 여러 명목으로 해서 15,000명 정도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회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15,000명 자르지 않으면 회사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직장도 있을 거 아니냐. 회사가 살아야 월급도 나올 거 아니냐. 그럼 회사가 나중에 살아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그 잘린 사람부터 먼저 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는 1998년 15,000명을 자를 때 현대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됐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심지어는 쓰고 남은 돈 어디 쓸지 정할 수 없는 돈, 그래서 그냥 현찰로 그냥 갖고 있는 사내 유보 액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해요. 부채, 그 당시에는 부채가 상당했지만 지금 부채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회사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질적으로 양쪽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려나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잘려나간 15,000명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그 15,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정기적으로 다시 복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아니면 그 오래전부터 운영해온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명박 정부가 2008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이라는 겁니다. 낙수 효과 이 철학에 의해서, 이 노선에 의해서 재벌 대기업부터 살려야 된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세 인하하고 소득세도 사실은 최고 구간 소득세 인하했습니다. 5년 동안 깎아준 세금, 부자 세금, 부자 감사 액수가 총 90조에 이릅니다. 90조. 4대강 사업에 공식적으로 쓰여진 돈을 22조라고 그러는데 이 90조는 4대강 사업 매번 한 액수를 갖다가 깎아줬습니다. 부자 세금 깎아주고 부자 그 생긴 여유를 통해서 투자를 더하고 일자리를 늘려주기를 바랬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임기 한 4년 정도 보낸 후에 자기들은 재벌에게 배신당했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했다. 그러나 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전 생활의 영역에까지 이런 강자를 살려서 강자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이 사실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 같은 것도 다 그거 아닙니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누가 가르칩니까? 솔직히. 너가 잘 돼야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잘 된다는 게 뭡니까? 친구들을 누르고 네가 그 경쟁에서 친구들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는 거예요. 친구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고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게 더 좋은 인생이 되고 그게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또 대단한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스펙이라는 게 뭡니까? 다 그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이 세월호 사건은 정신 나간 선장 한 명 때문에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조사수와 무슨 3등 항해사 때문에 만 생긴 문제는 결국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 사고의 어떤 대응책 차원에서만 다뤄질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근본적인 점검, 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따라야만은 이 수백 명의 희생자를 낳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우리에게 값진 교훈을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애초에 여기 내걸려진 복지국가와 지방자치도
이런 문제의식과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저는 오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의, 과연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느냐? 정의가 있느냐? 몇 해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집에 있는 분들 여러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예. 그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책이 보통 요즘에는 책들을 특히 스마트폰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책을 안 보게 되어 가지고 책이 보통 한 3,000권 찍으면 본전이라는데 요새는 1,000권 찍고 1,500권밖에 안 찍는 책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책은 몇 달 사이에 한 10만 부가 나왔어요. 유명해진. 저도 그 책이 하도 유명하다길래 뒤늦게 그 책을 봤습니다. 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좋았지만 또 재미도 있었지만 또 그 다루는 게 상당한 좀 철학적인 그런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책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어려운 책이 왜 10만 부나 팔렸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그 제목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정의에 대한 어떤 목마름 같은 그런 게 우리 국민들에게 많았지 않나.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정의의 전선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러면서 고민에 빠지면 그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친구란 무엇인가 갑자기 그런 걸로다가 막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부부란 무엇인가 이래가지고 고민에 빠지면은 부부 관계에 뭔가 좀 이렇게 고민하거나 생각해봐야 될 게 생겼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에 그 책 읽기도 힘든 책에 10만 명 이상이나 그 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정의란 무엇인가로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닌가. 그해 7월인가 8월에 여름휴가 때 신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여름휴가에 가져가는 책 그래서 10권인가가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대통령은 여름휴가 가서도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걸 처음 알았는데 그 책 제목에 그 리스트에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책은 그냥 넘기는 이 책이 들어가 있는 거 대통령이 이런 책을 읽으시는구나 제가 상당히 의아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뒤에 소식은 신문에 난 적이 없습니다. 그해 2011년 말에 모든 정권의 그 정권 말에 일어나는 비슷한 현상처럼 대통령 형님 몇십 년 된 친구 이런 사람들이 여러 부정비리 사건에 연관돼가지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거의 다 기소되지 않고 조사만 받고 이렇게 풀려나가는 또 그런 장면이 그때 제가 그 책 제목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대통령이 여름에 진짜 그 읽은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맞는지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은 건 아닌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는 게 정의다. 제가 생각하는 주요 대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법 정의, 두 번째는 시장에서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는 분배에서의 정의입니다. 사법적인 문제는 사실 이 사법적인 문제는 보수 진보하고 관계없습니다. 직접 관계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정의는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소득이나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전체적인 사회 문화 수준에 비추어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정의당에서 작년에 유럽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럽 대사, 유럽의 여러 나라 대사 5명을 순차적으로 불러가지고 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생생한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 대사가 중간에 왔었어요. 현재도 그 사람이 한국에 와 있는 독일 대사입니다. 이 사람은 외교관 출신이 아니라 애초에는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외교관이 되어서 한국에는 대사로 처음 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얘기가 한국으로 대사로 임명받고 독일을 떠나기 전에 독일에서 여러 차례 자기 아는 사람들의 송별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검사를 함께 했던 현직 독일 검찰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였는데 거기서 한국 간다 그랬더니 그 검사들이 보인 반응이 야 거기는 네가 갈 게 아니라 우리 검사들이 가야 되는데 한국 검사들 엄청 바쁘다는데 우리나라 검찰과 관련된 여러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외국에도 그만큼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들 그러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설명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걸 독일에 있는 검찰들이 잘 알고 있다. 독일에서는 대형 부정 비리 사건 이런 걸 검찰이 수사해서 발표하면 1000건을 발표하면 999건은 국민들이 믿는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100% 국민들이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검찰이 1000건을 발표하면 한 건 정도 믿는 거예요. 999건을 못 믿는 거예요. 또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건일수록 다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라. 못 믿겠으니까 특검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특검해도 이제 그것도 못 믿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거는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하든 진보 정당이 집권을 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 영역이 검찰과 준사법기관인 검찰과 사법기관인 판사들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든 국민들이 몹시 신뢰한다는 거고 어찌 보면 국민들의 신뢰를 깬 판결, 국민들의 신뢰를 흔드는 수사 결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황제무효 1당 5 그 말이 안 되는 과정이 지금 그 5 판결을 내렸던 당시의 판사 그 후에 광주지방법원장이 되었던 사람만 그 징계도 안 받고 그냥 사표 내는 걸로 지금 끝났습니다만 사실 그 한 사람은 연관된 일이 아니에요. 그 기소했던 검사 벌금을 갖다가 1000억 정도로 계산해놓고 벌금 전체를 면제시키는 기소를 했던 검사 다행히 1심 판사가 면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500억으로 판결을 내렸는데 2심 판사가 254억으로 다시 깎아주면서 일단 5억으로 해서 49일만 살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검사 그리고 그 검사를 지휘했던 당시 지검장 이 지검장은 과거에 지난 10년 사이에 2번이나 스포츠 판사로 거액의 돈을 받은 걸로 지목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이 사건 때 광주 지검장 하다가 나중에 법무부 차관까지 하고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주 건설을 갖다가 광주 지역 경제를 위해서 봐줘야 된다고 잘못된 증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 수사하면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물론 판검사들만 나무랄 건 아니에요. 판검사들만 나무랄 건. 원래 그래서 검찰이 하고 있는 대형 비리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을 갖다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매번 특검을 하느니 싸우기도 힘들고 하니까 아예 대통령 친인척, 고위 관료들, 장성들, 국회의원, 판검사 이런 사람들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에서 수사하거나 아니면 상설특검을 만들어서 수사하도록 하자라는 제안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진보정당에 의해서든 민주노동당에 의해서든 또는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제안이 됐어. 이걸 앞장서서 막았던 게 한나라, 당시 한나라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끊임없이 이런 사건이 자꾸 벌어지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런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특별감찰관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는 상사특검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상 비슷한 내용의 공약이 있었어요. 당선은 박근혜 후보가 됐죠. 되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공약을 이행한답시고 특별감찰관 법안을 냈습니다. 그 법안이 올해 2월달에 통과됐습니다. 올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통과될 때 어떻게 했는가? 특별감찰관제의 그 대상,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뺐어요. 근데 국회의원만 빼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외롭게 혼자만 빠지기는 그렇다. 이래가지고 판사 검사를 같이 뺐어요. 그렇게 뺀 상태에서 2월달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법은 통과됐는데 3월달에 3월 2일날인가 3월 4일날 벌어졌던 그 황제 노열 그 판사 그리고 관련된 걸로 의심을 받고 있는 그 검사 이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판사 검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법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그 사법정의의 핵심입니다. 뭐 이것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저는 뭐 30시간 50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안양에 있는 어느 중국집에서 중국집 배달원이 워낙 박봉에다가 또 자기 부인까지 아파가지고 음식 대금을 조금씩 이렇게 음식 대금 받아서 주인한테 갖다 줘야 될 그 돈을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횡령을 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1년에 걸쳐서 횡령한 돈이 86만 원.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구속돼가지고 10년 살았습니다. 징역 10개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는 디모 그룹, 우리나라 10대 재벌에 드는 두모 그룹이라고 아십니까? 두모 그룹이죠. 두산모 그룹. 여기 현재 일가들이 오나 일가들이 수년에 걸쳐가지고 300수십억을 횡령을 했어요. 횡령해서 회사 재무으로 쓰느냐 그거 아니죠. 횡령을 해가지고 가정부 월급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그냥 생활비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비밀스러운 일이 어떻게 밝혀졌느냐. 형제들끼리 재산 분쟁하는 바람에 서로 싸우는 바람에 서로 고소하면서 서로 다 깎는 겁니다. 그래 이게 다 드러나죠. 86만 원 횡령한 사람이 징역 10개월 살았는데 이 300억 이상 횡령한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단 한 명도 단 아무도 감옥에 안 갔어요. 전부 다 집행유예예요. 무슨 IOC 위원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IOC 위원인데 원래 IOC 위원 정도 되는 사람이면 벌을 더 엄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리 판단도 못하는 아이가 접시 앞에 깼을 때와 능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다 큰 애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똑같이 벌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책임이 더 클수록 더 무거운 벌을 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횡령한 액수만 보더라도 그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횡령하려면 최소한 100억 이상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감옥 간다. 그거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되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사법적인 문제는 한 나라의 시스템이 움직여가는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교통순경이에요. 길거리에서 봐가지고 백이나 큰 차, 대형차는 대충 신호위반 해도 봐주고 소형차, 자전거, 무슨 배달용 오토바이 이런 거 엄하게 적발하고
깍지대고 이러면은 교통시설 지켜집니다. 이 산업적인 문제는 실제로 우리 지금 GDP 세계에서 12번째, 13번째라는 이 나라에서 그래서 한국화 수출되고 뭐 강남 스타일이 어떻고 강남 스타일 이전에 사업 스타일부터 바뀌었어요. 이건 외국에 창피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지탱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여기 왜 복지국가라는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복지국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의 정의와 공부에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의 정의가 있느냐? 시장에는 정의가 없다. 시장은 오히려 시장에서 정의를 자꾸 얘기하면 시장이 마비되거나 시장이 활성화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철학, 그런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분배에 무슨 정의가 있느냐? 잘 살게 되면 분배도 많이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2012년 12월에 치러졌던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진 후에 대통령 선거가 모두 6번 있었습니다. 그 6번 대통령 선거 중에서 가장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던 선거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입니다. 어떤 점이 특이했느냐? 여야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비슷했습니다. 대개 한쪽에서 경제민주화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선정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어긋나면서 대통령 선거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둘 다 모든 후보가 공익, 수구, 보수, 진보, 개혁 할 것 없이 전부 다 경제민주화. 강론에서의 차이만 좀 났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거는 그거 아니면 표를 못 얻는다고 다들 판단했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경제 민주화 없이는 한 발도 더 나아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모든 전파들이 인정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간에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득 양극화, 건강 양극화, 교육 양극화 이런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점점 벌어져서 그대로 내버려 두기에는 심각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양극화의 골을 메꾸는 노력, 그것이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됩니다. 물론 그 후에 그 약속은 대부분이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때 왜 했느냐는 그만큼 그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쫓겼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제가 시장의 정의죠. 시장에서의 정의, 아까도 제가 사업 정의가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에 비춰 보아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참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정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의 정의,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장 시스템도 이 정의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나쁘다. 시장의 정의는 특히 작년에 2013년도에 많은 사건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남양유업 사태 혹시 기억나십니까? 남양유업 대리점들이 본사와 이렇게 갈등을 빚었던 배상면 주가 대리점 점주 한 명이 자살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C4U 24시간 편의점은 작년 한 해 동안 편의점 점주 7명이 자살했어요. 1년 동안. 그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동네 빵집 다 몰락한다. 통큰 치킨 때문에 치킨 가게들이 다 문 닫게 됐다. 대형 유통마트, SSM 이런 문제들이 자기가
시장에서의 강자, 가, 약자, 을 사이에 거래 관행, 계약 관행에 있어서 한국의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강자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약자들에게 더 많은 차별과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진 갈등이 표출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는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IMF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자들에 대한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기 위한 그런 노력보다는 강자에게 일반적으로 더 많은 특권과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로 시장에서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피 튀기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